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11월, 12월 과정에서 기초 강의에서 자세히 본 거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사람이다 그러면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눕니다. 자연인과 법인. 법인은 법으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법인이에요. 법으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법인은 실제 육체가 없어요. 그죠? 자연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람인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생존이라는 건 살아있는 기간을 얘기하니까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가 되겠죠. 요게 이제 생존한 동안이다 그래요. 요 사이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게 권리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사망한 이후에도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는 건 오로지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만 그렇다. 그러면 자연인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죠? 권리 능력이 출생 시점부터 권리 능력이 발생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실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존한 기간은 권리 능력이 존속하는 기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등남을 축하합니다. 등려를 축하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권리 능력의 발생을 축하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고인이 올해 몇이 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물어야죠. 에? 나이가 권리 능력이 존속 기간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쓰는 말을 법률용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용어들이 익숙해져야만 글도 읽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발생하고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이 시간이 바로 권리 능력의 무슨 기간이다? 존속 기간. 다시. 갑이 사망을 하면서 갑의 재산을 갑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상속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예? 왜 없어요?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리와 의무는 누구만 부담하는 거예요? 사람만 갖는 거예요, 사람만.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권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무데나 똥오줌 는다고 해서 너 의무 위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데나 똥오줌 는다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예? 멍들면 음식 상하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법인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서류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법인은. 그죠? 그럼 이 법인도요, 종류가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화시키는 경우, 그걸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재단법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설립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사람의 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법인?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를 모아서 설립 등기를 하면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은 권리 능력이 설립 등기 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인의 출생에 해당하는 게 법인에서는 설립 등기 시다.
왜? 서류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까지는 설립 등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산이 모였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발생하니까 설립 등기하기 전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인 권리 능력을 다른 말로는 법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그럼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어떤 거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 같은 종의 무리들, 종친회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교회. 종중과 교회가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요건의 권리 능력이라는 건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격인데 누구만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느냐? 누구만? 사람만. 어떤 사람? 자연인과 법인. 그럼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보유할 수가 없죠. 사망하면. 권리 능력이 소멸하니까. 그럼 살아있었던 그 시절에 모았던 재산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제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는 거죠? 상속이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상속이 되면 그건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게 국가로 귀속되면 그때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 저 의사는 치과예요? 내과예요? 소아과예요? 외과예요? 의사. 어떤 의사? 그런 거 아니라 저 의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의사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 능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술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획일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잔에도 맛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3병을 먹어도 맛이 안 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의사 무능력자가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 예컨대 의사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취자예요. 명정 상태에 빠진 자, 명정자라고도 합니다. 만취자. 쉽게 말하면 떡이 된 사람들. 예? 또는 영유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행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법률 행위는 전부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계약서를 쓰든 뭐를 하든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자, 참고로 갑이 술집 주인이야. 을과 술 마시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술집에서 소주를 5병을 먹었어요. 1병, 2병, 3병, 4병, 5병 이렇게 먹었어요. 술집에서. 그래서 5만 원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병부터 맛이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의사능력이 있었어요. 의사능력이 있고 여기서 맛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4병, 5병은 이제 의사 무능력 상태인 거예요. 근데 계산을 어떻게 했죠? 한 병에 10,000원씩 해서 5만 원 계산했죠? 그러면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의 3병은 유효예요.
근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4병째, 5병째는 이건 무효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술값은 3만 원까지만 유효인 거예요. 왜냐하면 4병, 5병째 먹었다. 요거는 의사 무능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술 먹는 약정은 전부 무효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다만 3병에서 맛이 같다는 사실을 뭐를 해야 되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게 맞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무효가 되었을 때,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 4병, 5병이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4병, 5병 2병어치는 무효가 됐다는 말은 얘는 그 2병어치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2만 원을 받았으면 그게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무효인데도 받으면 뭐라고요? 부당이득이에요. 그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에게는. 이게 된다고 해줘요. 그럼 2만 원을 얘가 반환해 줘야 되는데 좋아요 얘가. 그래 네가 입증을 했으니까 내가 2만 원 더 받았다. 그래 그건 돌려주겠다. 그러면 너도 3병치는 유효하게 먹었지만 나머지 2병치는 권리 의무 없이 먹지 않았느냐. 무효니까. 그럼 너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2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따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가 2만 원 내가 돌려줄 테니까 너도 2병 내놔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무효니까. 그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긴 줬대요. 예? 2병을 줬대요. 언제 줬냐? 술집 주인이 따지니까 갑이 화장실 가봐라. 그래요. 화장실에 뭐 했어요? 으악 했어요. 으악 했어요. 으악 했어요. 예? 무효 그러면 부당이 으악 반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에도 여기 2030 거리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 젊은이들의 부당이 반환이 늘어져 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공식이에요. 무효 나오면 전부 뭐예요? 부당이 반환. 무효 그럼 뭐라고요? 부당이 반환. 좀 더럽게 해봐요. 그래야 기억나지. 공식이에요. 무효인데 준 것은 전부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문제는 얘가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을 만든 거예요. 행위능력은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만들었다. 그래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죠? 획일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얘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람마다 주장이 틀리니까. 근데 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행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즉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줄여서 미성년자 PP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PP. 자, 얘는 성년이 안 됐죠. 우리 민법에서 거기 보시면 21페이지에 민법상 제한능력자 5번에서 양가로 1번 미성년자 동그라미 1 19세 미만자예요. 19세 미만자. 예?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미만의 반대말은 뭐죠? 이하의 반대말은 그러면 19세 미만이라 그랬으면 어디까지가 미성년자예요? 19세 미만이니까 18세 또
이렇게 가면 이건 미만인 거예요. 19세 미만이니까 18세까지는 미성년. 그럼 언제부터 성년이에요? 언제부터? 네? 19세 미만자가 19세 미만이다 그러면 18세까지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성년이에요? 성년은 19세, 20세, 21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하하고 이상은 예를 들어 19세 기준으로 이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9, 18, 17 이렇게 가요. 19 이상이다 그러면 19, 20, 2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상과 이하라는 표현을 쓰면 해당 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미만이다 초과락을 쓰면 해당 수는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서 19세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18세까지 19는 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컨대 19세 초과다. 그러면 20세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이 19세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미성년자면 성년은 19세부터죠. 이해되셔요? 다시 이상 이하 그러면 해당 수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미만 초과 그러면 해당 수는 빼는 거예요. 19세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19세 빼고 18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럼 당연히 성년자는 19세부터죠. 만약에 19세 초과다라고 하면 20부터 가는 거예요. 해당 수가 빠지니까. 초과라고 안 했잖아요. 미만이라고 그랬지.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세 미만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얘하고 비교하려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 여기가 미성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성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서 좀 헷갈린 건데 요거는 왜 했냐면 얘하고 반대말이 얘니까 요거하고 같이 이해하시라고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산수인가요? 수학인가요? 산수라고 하나 수학이라고 하나 거기에 나와요. 제 딸 걸 제가 봤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19세 미만자. 걔네들은 미성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봐봐요. 19세부터는 그럼 뭐예요? 성년이죠? 예? 여기 봐봐요.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는요, 유효하지 않고 취소할 수가 있어요.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그럼 제한능력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바로 행위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위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보호를 해준다고 얘네들한테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니네들이 법률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세부터는 성년이죠.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이죠. 근데 성년이 됐는데 얘가 맛이 간 거예요. 성년인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예? 그래서 뒤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라고 해요? 피성년 후견인. 얘는 뭐냐면 한정해서 후견인이 필요한 건데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불이 꺼졌다. 얘는 가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해되셨어요? 이건 중증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간혹 제정신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냥 치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피한정 후견인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이에요. 정신적 제약. 신체적 제약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역시 정신적 제약이죠.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고 피성년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자, 그러니까 봐봐요.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셋은 다 제한 능력자로 묶어버려서 이들이 하는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제한 능력자까지 그래서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써야 되니까. 다시 여러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 능력까지 봤죠. 이게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이면 두 번째 목적의 효력 요건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의 효력 요건.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재 24페이지입니다. 목적이 뭐야 된다고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24페이지 보시면 제2절 목적의 확정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걸 이행기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될 수는 없어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봐봐요. 확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확정이란 말이. 확정이 무슨 뜻이에요? 확정이 뭐예요? 에? 확실히 정해라 그거죠. 에? 뭘 정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법률행위 하는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매매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겠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에? 확정이 뭐라고요? 확실하게 정해라.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봐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내가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 1. 오늘 이후로 또 한 번 술 쳐드시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 사인했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각서에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사인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그죠? 효력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남편이 새벽 6시에 들어왔어요. 귀가. 자, 술 처먹었어요. 그죠? 늦게 왔어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이거? 평골 딱 세고 새벽 6시 들어왔으면 진짜 일찍 온 거죠.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이건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그럼 무슨 손해를 배상해요? 손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뭘 기준으로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 거예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각서로서의 효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각서의 내용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서를 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밤 10시 이후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해요? 그 음주 측량에서 음주 측정을 해서 10시 이후 기가되면 1분당 10만 원씩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점 몇몇몇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씩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확정이란 개념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법률행위도 역시 무효예요. 칠판 보시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뭐라고 하죠? 불가능이라고 안 하고 민법은 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 불능. 자, 여기가 3월 20일이고 체약시라 그래요. 체약시가 뭐죠? 계약 체결한 시점. 계약 체결시를 줄여서 체약시. 여기가 이행기예요. 자, 지금 집이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기서. 이 시점에 저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집이 불이 났다. 그 후에 집이 불이 났다. 이 두 가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행기 때, 이행기라는 것은 결국은 매매 계약을 여기서 체결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각각의 의무가 발생했고, 의무를 이 시점에 이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칭, 이때 뭐예요? 인도해주는 시점이에요. 이사 가는 시점. 그때 보통 이제 등기를 늘 넘게 받겠죠. 계약은 언제 했다고요? 3월 20일 날 했어요. 자, 그런데 3월 20일 되기 그 전에 이미 집은 불이 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쨌든 못 주잖아요. 불가능하죠? 소유권 이전을 해줄 당시 그게 바로 이행기인데 그 의무가 발생한 걸 이행하는 시점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계약 체결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 당시 3월 20일 날 계약을 할 당시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었네요. 그쵸? 이런 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시적 불능. 두 번째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이 불이 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를 뭐라고 해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 자, 일단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잔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왜 무효일까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했던 거죠? 그죠? 이때부터 불가능한 걸 가지고 계약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효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도 없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날 계약 체결할 때에는 그 집이 멀쩡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진이 나든 천재지변이 생기든 사정이 나서 나중에 불가능해졌다. 그럴 경우에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내비둡니다. 유효해요. 다만 그 책임 소재를 따질 뿐이죠.
그건 이제 계약법에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시점,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계약 체결 시점이에요. 이걸 법률행위의 성립시라고도 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시점에 불능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다시. 법률행위 성립 시점에 불능이다. 그럼 뭐라고 해요? 원시적 불능. 이행기를 다른 말로 인도시라 그랬죠? 인도 시점에 불능이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만이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다시 원시적 불능 여기 봐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그죠? 원시적 불능은 언제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 시점 기준으로 불능된 사실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기준 시점은 뭐예요? 법률행위 성립 시점. 다시 여기 봐봐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유효예요. 근데 이행기까지도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의 기준은 언제? 이행기.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기준은 성립시. 그러니까 여기가 계약 체결한 시점이고 여기서 등기 넘겨주는 시점인데 확정은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확정은 언제까지만? 확정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해되셔요? 자, 여러분 빈출 154페이지 빈출 154페이지에 보셨어요? 1번입니다. 초급. 목적의 확정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은 반드시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확정은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성립시에 확정될 수 없어도 유효합니다. 이행기에 확정할 수 없을 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문은 뭐라고 했어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래도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목적이 가능해서 1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랬어요. 자,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됐다 그랬으니까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 여기 봐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래서 그 매매계약 무효이다. 틀렸죠? 2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여기 봐봐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언제를 기준으로?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자, 다시 교과서 26페이지 교과서 26페이지에 OX1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전소됐다는 말은 전부 과제로 소실됐다 그 얘기예요. 전소된 경우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전소됐어요. 원시 후발. 후발적 불능이죠. 그 매매 계약은 유효. 틀렸죠?
2번 인도 전에 불능이 된 법률행위 원시 후발. 여기 봐봐요. 인도 시점 전에 불능이다 후발이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얘도 인도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인도 전인 건 맞는데 얘는 성립 전이라고 하지 인도 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도 전의 불능인 것은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면 유효, 무효? 예? 유효. 3번 계약 성립 당시의 불능인 법률행위. 자 봐봐요. 요거는 성립 당시에 불능이 되는 거지 인도 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립 당시에 이미 불능이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무효. 근데 계약 성립 당시에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다시 3번. 계약 성립 당시에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예?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면 유효 이해요, 아니에요? 유효가 아니잖아요. 그럼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 이래 뭐라는 거야 지금. 알아요. 그 말을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유효로 되지 않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냥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근데 원시적 불능을 슬쩍 바꿔서 계약 성립 당시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면 될 걸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익숙하게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꽈놓느냐라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렇게 꽈놔요. 실제로 논문도 그래요. 논문도 교수님들이 쓴 논문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 논문만 그래요? 판결문도 그래요. 판결문도 그렇게 비비 꽈가지고 써요. 과거에는 그나마 지금은 낫죠. 과거에는 무슨 한자를 쓰는데 한자를 쓰면 한자로 쓰든지 판결문을 물치장이라고 해요. 물치장. 물치장이 뭐예요? 물치장이. 판결문에 물치장이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제 학창 시절에 교수님께서 야 이거 물치장이 뭐냐 그러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물건 두는 장소 아닙니까? 그랬더니 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도 네? 판결문 쭉 읽다가 물치장이 뭐냐 그러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한자를 안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과거 판결문은 60년대, 70년대 판결문은 만연체예요. 엄청 길어요. 문장에 마침표가 없어요. 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 잔재인지는 몰라도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목적의 효력요건, 아까 당사자의 효력요건 세 가지 봤죠?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그죠? 두 번째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적법해야 된다,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면 크게 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 그래서 강행법규라고 한다면 이건 당사자가 법률행위 할 때 목적은 반드시 법에 맞춰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임의법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지기들이 멋대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걸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네? 모니터예요, 모니터. 요거는 뭐죠? 본체. 그래서 임의법규 나오면, 임의규정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가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하지요. 질서가. 근데 질서가 필요한데, 이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입니다. 요거와 관계 있는 규정이. 근데 이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을 우리는 임의규정이라고 표현해요. 사회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선풍기 질서예요. 선풍기처럼 팍팍 들어가는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예요. 따라해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근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인데 그게 법령에 있다는 거야. 법령 중에.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게 본체고, 그죠? 이게 모니터잖아요. 그럼 얘들 사이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물과 종물. 그래서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공이에요. 공하는 물건을 우리는 종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조 1항의 규정이 있어요. 100조 1항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컴퓨터 세일 하면서 광고지를 이렇게 낸 거예요. 컴퓨터 39만 원. 그래 놓고 밑에다가 모니터 별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렇게 갑이 광고를 해도 되나요? 근데 우리 민법의 100조 1항에 따르면 주물과 종물을 이야기해 놨어요.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다 그래 놓고 100조 2항에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본체가 주물이라면 모니터는 종물이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는 본체의 처분에 따른다 그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체가 팔리면 종물 모니터는 1+1으로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민법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민법의 규정대로라면 모니터는 별도 판매 안 되는 거죠. 1+1으로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위반을 해서 자기 멋대로 따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멋대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민법 규정은 무슨 규정이니까 지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규정이니까 임의로 해도 되는 규정을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임의규정은 사회가 움직이기 위한 질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사회 질서를 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의 내용이 사회 질서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내용과 민법의 규정과 달리 특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강행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위반을 한다.
그 말은 사회 질서를 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무효인 거예요. 목적의 적법이라는 말은 법에 맞춰야 되는데 그 법은 무슨 법규? 강행법규에 맞춰서 목적을 정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당사자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효로 하겠다. 참고로 임의법규에 위반해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주물 종무를 처분하는데 법이 정해놨더라도 이게 사회 질서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강행법규, 사회 질서에 관계된 강행법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아요. 그게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틀을 보세요. 당사자의 목적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가능하지 않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시적으로 불능이었을 때 무효로 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됩니다. 강행법규에 위배되면 안 된다. 적합해야 된다. 뭐에? 강행법규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적법성이야.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배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총설에서 서설 105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뭐예요? 그렇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임의 규정이니까. 그럼 뒤집어서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5조의 반대 해석상 강행 규정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2번 민법상 강행 규정의 예에 나와 있죠. 총칙에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 제도 이런 것들, 또 물권법상의 물권 법정지 관련 규정들 넘겨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권법상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계약법상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법은 다 강행 규정, 계약법에 나오는 내용은 임의 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판례가 보는 강행 규정의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